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언어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가? 자, 먼저 그 선택지에 보면 담화로서의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자, 기호로서의 언어는 낱말 하나하나를 말하고, 즉 단어 하나하나를 기호로서의 언어라고 여기면 되고, 담화로서의 언어는 실제로 장면에서 사용된 언어를 말해. 다시 한번, 기호로서의 언어는 아직 사용 전 낱말 하나하나를 기호로서의 언어라 하고, 담화로서의 언어라는 얘기는 실제로 사용된 문장, 단어를 담화로서의 언어라고 해. 담화가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문법의 가장 큰 단위가 담화, 이야기라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코끼리 그러면 이건 기호로서의 언어지만, 저기 코끼리 좀 봐 이러면 담화로서의 언어라고. 이해됐지? 사용 전, 사용 후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본문에 언어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얼굴에 대해 얼굴이 예쁘구나처럼 밑줄 쳐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 내용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는 곧 실제로 얼굴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결국 얼굴이 예쁘구나 하고 실제로 장면에서, 이 장면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장면이라 해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장면이라 해. 그 장면에서 말해지면은 이는 곧 담화로서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이해됐어요? 다음에 언어가 양면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언어가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원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 언어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 뜻이야. 언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원성을 말하고, 이런 것 언어가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2번 언어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먼저 언어의 체계성은 아까 설명한 대로 언어는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언어는 계층화되어 있다. 이를 언어의 체계성, 즉 계층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1번 언어는 말소리, 어휘, 문법과 같은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하위 체계가 있고. 2번 한 항목의 변화가 체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낱말 하나만 바꿔 써도, 또 조사 하나만 바꿔 써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언어의 체계의 각 구성 요소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바뀌면 체계 전체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맞고. 3번 체계라는 것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함의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체계를 말하면서 선택, 즉 선택에는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반면에 4번 문법은 개방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틀렸지? 문법은 뭐야? 폐쇄적 선택이고, 어휘의 경우에는 뭐다? 개방적 선택이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을 배우면 됩니다. 그냥 이론을 쭉 얘기하는 것보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더 흥미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과목들도요, 많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풀면서 익힌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영어도 문제 풀어보고 한국사도 문제 풀어보고, 그죠? 자꾸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통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몇 개 맞느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면 돼요. 자, 23번을 봅니다. 넌 덥니? 더워?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추운데. 자, 거기 23번을 봅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선택 가능항이 가장 넓은 것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1번에 그들 할 때의 들은 전미사죠?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 즉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니까 이는 단수냐 복수냐, 들을 붙이면 복수, 들을 빼면 단수. 선택 가능항이 둘밖에 없죠? 다음 2번. 아이가 순이에게 안겼다. 이때 안기다는 안다의 피동이고, 피동. 그래서 능동이냐 피동이냐 하는 항목. 또 하나 시제가 들어가 있지? 어시 사용됐잖아. 우리 안겼다를 형태수 분석하면 어떻게 돼? 안, 기, 다니까. 엇은 과거 시제를 드러내니까 시제를 드러나면 선택항은 또 3개지. 다음,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자, 여기라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여기, 멀리 있는 거 거기,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거 저기. 그러므로 역시 3개지. 그런데 4번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은 볼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는 어휘 선택이고 그러므로 개방적이죠. 이제 답이 왜 4번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는 예문이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자, 다음 24번에 다음 중 이번에는 선택 가능항이 가장 좁은 것은? 하고 질문했습니다. 1번 집은 어휘니까 개방적이고 던졌다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으므로 시제니까 3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3번에 이리 오너라 할 때 이리는 지시부사지. 그러므로 역시 이리 저리 그리 3가지죠. 그런데 4번에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했을 때는 즉 잡다의 피동이 뭐예요? 잡히다고. 이때 피동의 표현이냐 능동의 표현이냐는 2가지밖에 없으니까. 물론 시제를 말한다면은 즉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주가 아니라 능동이냐 피동이냐가 주가 되기 때문에 선택 가능항은 2개죠. 만약에 시제로 본다면 즉 나머지 2번, 3번과도 역시 똑같이 3가지지만 이 4번에는 능동, 피동이라는 요소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제약이 더 2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이해돼요? 그냥 미래, 과거, 현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동이라는 조건도 지켜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능동, 피동의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제약이 좁은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 25번. 먹다는 미음과 그리고 어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음, 어, 기억을 뭐라고 불러? 음운. 즉 미음, 어, 기억이라는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 미음, 어, 기억이 만나 이루어낸 먹은 뭐라고 불러요? 음절이라고 부르죠. 음절. 그러면 먹다에서 먹은 구성요소다. 맞죠? 그렇죠? 즉 먹다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이니까 먹다에서 먹은 구성요소가 되지. 다음 2번. 먹었고에서 얻고는 얻과 고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다. 자, 하나의 구조가 되려면 문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의미로 하나의 즉 구조로 불려야 되거든. 그러면 얻과 고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어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얻은 선어말 어미고 고는 어말 어미인데 역시 이 둘은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구조로 부를 수가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먹었고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구별을 하면 먹은 뭐가 돼요? 어간이 되고, 그리고 엇과 고는 합쳐서 뭐가 돼요? 어미가 되죠. 그래서 먹었고 하고 즉 하나의 구조를 이루죠. 먹이에서 먹은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먹과 이에서 먹은 먹다라는 말에 즉 근으로서 먹다라는 말을 이룰 수 있고, 그러나 이는 전미사죠. 전미사라서 혼자서는 문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즉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걸 우리는 형태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전미사 이는 형식 형태소고, 그리고 먹은 실질 형태소다. 왜냐면 먹은 이 자체로 먹다라는 하나의 구조를 이룰 수가 있지만, 이는 혼자서는 구조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역시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이해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먹이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이 말은 이 먹다라는 말을 하나의 먹다라는 그런 어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고, 이는 문법적인 형태소니까, 전미사니까 절대 혼자서는 어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얘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4번 사람은 착한가? 라는 이 문장은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법에서의 가장 큰 구조가 뭐라고? 담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문장이 모여서 어떤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가 있고 문장이 모여서 이야기를 이루는 거니까, 이 사람은 착한가? 라는 건 담화, 즉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착한가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착한가가 어떤 상황, 장면 속에 사용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담화 또는 이야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문장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 26번으로 가면, 다음 글에서 말하는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먼저 1번, 문법적인 거니까 독해는 이따 스님이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동원해봐. 1번, 국어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 맞죠? 9개의 품사. 우리 국어의 구품사, 먼저 체언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관계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관계연 뭐라고? 조사. 그 다음 용언에 해당되는 거 2개 뭐야?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 수식어는 2개 뭐야? 관형사, 부사.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어는 감탄사. 이렇게 9개죠. 다시 한번, 체언에 해당되는 3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문법적 관계연 뭐야? 조사. 그리고 용언에 해당되는 거 동사와 형용사.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독립어에 해당되는 거 감탄사. 다음 2번, 15세기의 단모음은요, 15세기 단모음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각각 3개다. 우리 15세기 단모음을 불러볼까? 뭐 있어요? 아래아, 그리고 아, 어, 오, 우, 으, 이야. 그렇지? 이렇게 7개입니다. 15세기 국어의 단모음은 즉 이렇게
7개입니다. 자, 여기서 양성모음은 하나, 둘, 3개고요. 아와 아, 오가 양성모음이고요. 음성모음은 어, 우, 그리고 이가 음성모음이에요. 반면에 은은 중성모음이라고 불러요. 은은 중성모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다 하면은 써라고 하지만 김치를 담그다 할 때는 어떻게 해? 담가라고 하지. 그렇지? 즉 이때 은은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 조화를 지켜서 앞에 그 앞을 보는 거야. 아가 왔으니까 아모음을 쓰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을을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가 와서 써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됐어요? 치르다, 이 경우에는 뭐가 돼요? 치러. 즉 음모음이 중성모음이니까 이 앞에 이가 음성모음이므로 치러 하고 표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운 거니까 지금 알아두면 돼요. 자, 15세기 단모음이 몇 개인지는 공부했던 거고요.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거고, 이제 여기서 양성모음은 아래아와 아와 그리고 오. 지금 현대국어의 양성모음은 2개죠? 뭐야? 아와 오. 그리고 음성모음은 어와 우와 이가 음성모음에 해당되고, 이 음모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성모음이다 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음에 3번. 국어의 음절은요, 모음 혼자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자음이 와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자음이 와서 받침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결국 하나의 음절이라는 구조가 이루어지려면 그 구성 요소인 음음과 음운이 결합해서 음절을 이룬다는 얘기고, 이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 음절이라는 상위 구조로 통합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체계는 선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해당되는 즉 선택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즉 문법 선택과 어휘 선택을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음절이라는 이 단어 안에도 음운들이 모여서 이것을 선택하여 음절이라는 구조를 이루어요. 이해됐죠? 그렇지만 4번에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설명은 낱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고, 그 낱말 하나하나는 이와 같이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루는 이를 말하는 것이지만, 담화로서의 언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언어가 사용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언어의 체계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3번도 우리가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그보다 하위 요소인 자음, 모음, 자음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언어의 구조를 말하고 있고, 반면에 4번에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것은 위의 지문이 아직 문장에서의 사용을 말한 게 아니므로 기호로서의 언어도 틀린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정답 없음. 됐죠? 자, 본문을 봅니다.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밑줄 쳐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가 체계적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선택을 거친다는 얘기인데, 선택이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이때 중은 여러 가지 중에서라는 의미니까 항상 띄어 쓰는 거죠. 즉 언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걸 말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자 할 때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또 명사가 사용되고 그 앞에 가리키는 말을 관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이, 그, 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세 항목을 두고 밑줄 쳐 선택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그와 저는 서로 선택 관계에 있다. 그래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언어는 이와 같이 선택 관계에 있는 것 중에서, 즉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결국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저는 서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그렇기 때문에 선택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곧 단어들의 체계다. 즉 밑줄 쳐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항의 집합을 우리는 체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선택의 개념을 쓴 거죠. 선택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은 선택을 이야기했지, 그 선택을 체계로서 설명을 했지, 통합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선택이 가능한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이, 그, 저 계열은 사망이었지만 이른바 능동이나 피동, 단수, 복수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항목은 둘뿐이다. 이해됐지? 이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선택을 뭐라고 부른다? 폐쇄적인 선택, 밑줄 치고 폐쇄적 선택이라 한다. 폐쇄적인 선택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법 범주를 들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은 두 개의 범주를 가진 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제3의 선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결국 위에서 설명한 선택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예시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체계성은 선택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 선택된 것이 모여서 통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성을 다른 말로 구조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언어의 체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구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한 설명을 써놨고, 아직은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 선택지 3번에 나와 있는 것, 음절이라는 것은 이런 자음, 모음, 자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 자체는 분명히 통합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자음, 모음, 자음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음절을 이룬다라고 해석했을 때 틀린 설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추정을 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충분히 이의제기로, 즉 이 설명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윗글은 설명의 글이고 설명 중에서도 언어의 체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시를 써서 설명하고 있다 하고 지문을 정리할 수 있죠. 됐죠? 자, 거기 한자어
선택 가능항이라는 한자어를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다 할 때 택자는 결국 뽑아 가려내는 것이고, 그러려면 손이 필요하지. 그래서 택자에는 부수가 뭐가 들어가 있어? 손수변이 들어가 있음을 주의하고, 그리고 문법 범주라는 개념에서 주자가, 이 문법 범주란 범위를 말하는데 주자에 익숙한 한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밭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문화다 보니까 뭔가 가르고 구획을 하는 건 이 논밭을 가르고 구획하는 거라, 그 범주에도 이 밭전자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27번. 이제 27번 문제부터는 언어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기능. 자, 칠판 잠깐 봅시다. 우리가 언어의 기능이라 하면은 먼저 언어가 실제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주고받아졌을 때, 즉 바꿔 말하면 담화로서의 언어를 살펴보는 거죠. 아까까지는 언어 그 자체의 특성을 살폈으니까 기호로서의 언어를 살폈다면, 이제는 실제 장면에서 말을 주고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는 담화로서의 언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은 결국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야.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배웠지? 뭐라고 배웠어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배웠죠. 이해돼요? 표현의 기능은 표현적 기능이라고 배웠어. 반면에 청자에 상관없이, 청자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본능적으로 드러낸다.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드러낸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표출적 기능이라고 했어. 표출적 기능. 그래서 청자를 염두에 두면 표현적 기능이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의 대부분은 뭐야? 표현적 기능이지. 우리 언어 생활의 대부분은 표현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놀람, 감탄 등을 표현하면 표출적 기능이다. 어이구 깜짝이야, 뭐 이런 말. 뭐야, 18, 뭐 이런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은 표출적 기능입니다. 다음, 이제 표현적 기능인데 그 안에서 다시 거의 대부분은 그냥 표현적 기능인데, 특별히 거기서 인사말을 주고받으면 뭐라고 해? 친교적 기능. 그러니까 친교적 기능도 넓은 의미로 표현적 기능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인사말을 주고받으니까 이를 친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지? 또 이번에는 명령이나 금지 등을, 뭘 하라 마라, 명령 금지 등을 하면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 감화적 기능이라고 해. 그러니까 선생님,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건 표현적 기능입니까? 감화적 기능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는 잘못된 질문. 그건 표현적 기능이면서 동시에 감화적 기능일 수 있지.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지들과 어떻게 맞느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지 이곳이 금연구역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러면 표현적 기능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놈한테 손님,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야? 감화적 기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희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건
친교적 기능이지만 여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면은 무슨 기능이라고? 가마적 기능이라고. 무조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건 가마적 기능이라고. 그렇습니까? 여보 저 가방 너무 예뻐요. 또 뭐 저 옷 너무 예뻐요. 알겠습니까? 가마적 기능이라고. 이해돼요? 자, 이건 농담한 게 아니야 지금. 농담한 게 아니라 아내하고 남편하고 쇼핑을 갔는데 아내가 가방을 보고 저 가방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면 그건 사달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쇼핑을 같이 가지 않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말하는 건 그 안에 즉 행위를 유발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본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명령이나 금지를 하면 가마적 기능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말고 저장 매체, 그러니까 도서나 아니면 파일 등 또는 영상 등 이런 저장 매체에 담겨 있는 건 무슨 기능?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자,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강의 내용은 어디에 속해요? 표현적 기능에 속하는데 이걸 동영상에 그대로 담아서 그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그 내용이 뭐가 됐든 모두 뭐가 된다고?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저장 매체에 담겨 있을 때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의 기능이 있죠. 하나가 뭐냐면 관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 그리고 또 하나가 미학적 기능. 자, 관어적 기능은 낱말로 낱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국어사전에서 낱말이 낱말을 설명할 때 그때 국어사전의 그 설명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어적 기능. 국어사전에서의 그 설명 기능을 관어적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학적 기능은 이왕이면 언어를 어떻게 쓰자는 거야? 말하기 쉽고 듣기 좋게. 말하기 쉽고 듣기 좋게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언어를 말하기 쉽고 듣기 좋게 하자는 거예요. 이를 미학적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가장 그래도 예쁜 말을 쓰고 가장 고운 말을 쓰는 건 그게 시죠. 시. 그래서 미학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시적 기능. 그러나 조심할 건 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을 좀 더 곱게 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건 미학적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본문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인 판단,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등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기능. 무슨 기능? 이게 바로 표현적 기능을 말하죠. 표현적 기능을. 니은번,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그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한다.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한다. 무슨 기능? 가마적 기능. 디귿번,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자는 행위.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리을번,
언어를 기호 이전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달 의도 또는 표현 의도가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무슨 기능? 표출적 기능. 그럼 답은 몇 번인가? 일단 3번으로 나오죠. 그 다음 리을은 언어를 미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밀접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의 내용은 실강을 들을 때는 지금 이 순간밖에 들을 수가 없지만 이걸 동영상에 담거나 파일에 담거나 책으로 쓴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모든 언어는요, 이 표출적 기능을 빼고는 모든 언어는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갖습니다. 언어 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갖지만 가장 정보 전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은 바로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조심할 거, 표현적 기능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표현적 기능이 가장 정보 전달의 기능과 밀접하다. 이러면 틀려. 언어의 기능 중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뭐다?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이해됐어요? 언어의 성격 중, 언어의 기능 중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뭐다?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펜 들어, 보리야, 펜 들어.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지 말고, 그지? 우리가 특히 앞부분은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많이 들었던 거라 이게 지루하고 할 텐데 또 선생님이 일부러 잘하고 조용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잠이 들려고 하는데 기운 내고, 알겠어요? 기운 내고 펜 들고. 자, 28번을 봅니다. 미래에 특정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여 그 성격이나 방향을 조종하는 기능의 언어를 지령적 언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그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 그러니까 주어진 예문에서 그 기능이 가장 약한 걸 물어본 거죠. 1번, 일찍 일어나는 건 건강을 위해 좋다. 겉으로 볼 때는 이는 표현적 기능인 건 사실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일찍 일어나라 하는, 즉 가마적 기능이 들어있죠. 우리 이런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화법이라고 하지 않고 간접 화법. 겉으로 보일 때에는 표현적 기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마적 기능이 들어있을 때 간접 화법이다 라고 하고, 이는 분명히 가마적 기능이 담겨 있죠. 2번, 본 제품은 견고하고 값이 싸면서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역시 이와 같이 물건 광고문은 가마적 기능을 갖죠. 뭐야? 이 제품 좋으니까 사라 이거지. 그래서 가마적 기능을 갖습니다. 야, 그거 뭐냐? 그거 뭐야? 옆에 그 누런 거. 그래, 나 해골인 줄 알았잖아. 옆에 조그만 해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삐죽하니 나와 있길래. 빵이니? 자, 그 다음에 침묵은 급이다. 아니 그 조그만 그 모형 해골 있잖아. 그런 건 줄 알고 저놈 저 성격이 왜 또 해골을 들고 다니나 했더니 빵이네. 자,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결국 가마적 기능이 들어있죠. 그러나 4번, 금년 겨울은 몹시 가물었다. 이는 가마적 기능 없죠.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이 금년 겨울은 몹시 가물었다는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일 뿐인 거지. 표현적 기능일 뿐인 거지. 다음 29번.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즉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어서 출발하시죠. 이 책은 참 재밌다.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모두 표현적 기능이고, 문제는 이 네 개 예문에서 다른 것에 비해 가마적 기능이 들어있는 게 있지. 뭐예요? 어서 출발하시죠가 그나마 좀 가마적 기능을 엿볼 수 있지. 그렇지? 또 책을 파는 외판원이 이 책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면은 역시 가마적 기능을 가질 수 있지. 그러나 이 넷을 모두 합쳐서 말을 할 때 얘는 표현적 기능을 얘기한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 29번 문제하고 27번의 기억하고 연결을 시켜봐. 27번의 기억, 27번의 지문의 기억과 이 29번을 연결해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이건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 판단을 말한 거지. 그렇지? 사실을 말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 금의 무게가 5g이라는 사실을 말한 거야. 반면에 어서 출발하시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한 거지. 네가 출발했으면 좋겠다.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한 거고, 이 책은 참 재미있다 하면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재밌다라고 나의 자세를 말한 거지. 반면에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확신성 여부. 아무래도 요 새끼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확신성, 추측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심화하면 이 표현적 기능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29번에 있는 선택지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너 그 앞에 뭐 집어넣은 거니? 뭐라고? 아, 지갑 넣은 거야? 근데 왜 앞에만 그렇게 볼록해?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나왔나? 앞에 무슨 캥거루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좀 순간 웃겨가지고, 자 29번 따라서 29번의 이 네 개는, 근데 야 지갑 하나 넣었다고 그렇게 배가 볼록해? 이씨. 자, 그래서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을 했을 때 이 네 가지는 각각 사실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즉 말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거나 출발하시죠 하고, 또는 대상에 대한 태도, 재밌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확신성, 즉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으로 가죠.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 몇 번? 2번 가마적 기능이고, 주의할 거, 지시적 기능은요 표현적 기능을 말해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든지 어떤 문장이든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저기 가 하는 그 지시의 지시가 아니라 그건 지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령적 기능은 가마적 기능하고 똑같은 말인데 지시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하고 같은 말이야. 지시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하고 같은 말이고 지령적 기능이 가마적 기능과 같은 말이고, 선택지에서 어서 학교에 가거라 하는 건 가마적 기능 중에서도 직접 화법이야 간접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고,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하는 건 간접 화법이고, 철수야 너 숙제하지 않은 것 같구나, 이것도 잘 봐, 이것도 꼭 표현적 기능 같잖아. 근데 역시 간접 화법으로 숙제해라 이 말이지. 그렇지? 따라서 역시 철수야 너 숙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가마적 기능이에요 표현적 기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언어의 기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거야.
모든 언어는 표현적 기능이야. 표현적 기능인데 그 안에 감화적 기능의 의미가 있는가? 상대적으로 그게 강한가? 이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철수야, 너 숙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숙제하라 라는 간접화법이죠. 계획적인 생활을 하자. 이는 직접 화법이고요. 그죠? 함께 청유문이잖아. 함께 계획적 생활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 중, 고 아마 고등학교 때는 안 해본 것 같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방학 때 생활계획표를 짰잖아. 그렇지? 일일 계획표부터 해서 주간 계획표 그리고 월간 계획표까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20살 넘어서는 또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리 사가지고 앞에다가 올해는 1년에 책 100권 그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또는 뭐 절대 오락은 하지 말자 뭐 이런 목표 또는 금주, 금연 등을 얘기하지만 한 번도 지킨 것이 없을 거야. 알겠어요? 삶은 다 우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것까지. 필연적인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절대로 단 1분 후도 우리가 결정할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영어로 순간을 뭐라 하지? 모멘트라고 하나? 중요한 건 모멘트야. 요 순간. 요 순간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지 절대 내일, 모레, 심지어는 뭐 한 달 후, 심지어는 1년 후, 심지어 어떤 미친놈은 20년 후, 그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기 삶을 즐겨야 되는 30대, 40대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걱정이 노년에 대한 걱정이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이해돼요? 이건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죠. 오지도 않을, 올지 말지도 모르는 그 노년을 위해 한창 때의 젊음을 참고 견뎌라. 이건 지독히 정신병적인 사회라. 그러니까 한창 젊은 사람들이 우울한 거야.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의 시기에 가장 우울하고 가장 어둡고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만들어 놓은 즐거움, 만들어 놓은 축제에만 눈길을 돌리고 내가 즐기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노래 부를 줄 모르고 내가 춤출 줄 모르고 내가 뛰어놀 줄은 모르고 그냥 스포츠를 보고 가수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만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연애마저도 자기가 설레고 가슴 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온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 왜냐면 나는 노후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 무슨 미친 짓이냐고요. 이걸 누가 조장하겠어? 보험회사와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권력자들이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아직 준비된 게 없는데 왜 즐기려고 해? 이래야지. 너 아직 준비된 게 없는데 네가 뭐 믿고 지금 이러고 있어? 빨리 보험 들어야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사회에서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요. 보험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왜냐면 미래에 있을 어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는 게 보험의 취지니까. 그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험을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문기사에서 뭐 요즘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 그런 것들은 읽어도 보지 마. 결국 기자들이 다 큰 회사에 돈 받고 쓴 거예요. 겁을 주려고 하는. 심지어 건강에 대한 겁도 엄청 주잖아.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마시면 안 된다, 뭐 커피를 몇 잔 이상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건강 걱정하지 말고, 심지어 요새는 10대 때부터 건강을 걱정해요. 이 미친놈들이 많이 처먹어야 될 때 뭐 고혈압이 온다는 등 뭐가 온다는 등 이러면서 덜 먹고, 그럼 뉴스에 또 거기에 협력해서 뭐가 나와? 요새 10대에 중년병이 생겼다 그러면서 뭐 고지혈증이 있고 뭐 당뇨가 있고. 검사 맞지 마요.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검사 받고 겁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야, 때 되면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걱정하냐. 자, 따라서 30번에 즉 언어의 기능에 관한 구별이었고요. 그래서 이 간접 화법으로 이 가마적 기능을 드러냈을 때 순간 표현적 기능으로 보이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실제로 살면서 뭔가를 그 순간 즐기지 않고 뒤에 둬서 크게 후회했던 걸 중학교 때 했던 적이 있어. 내가 중학생일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동네에 소문난 예쁜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내 친구들하고 우르르 갔죠. 그때가 뭐였냐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계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계란을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이 뭐니? 그러면은 아무개요 하면은 거기다 적어가지고 아무개 샬롬 이러고 적어서 줘요. 그러니까 그건 줄을 섰지. 특히 이 중1짜리 중2짜리 다 쓴 거야. 왜냐면 그만큼 동네에서 이 고1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누나가 인기가 좋으니까. 대신 같은 고등학생 형들은 감히 말도 못 붙이고, 그나마 이 중딩들은 배짱이 있으니까 못 모르니까 섰어. 근데 이 누나가 이제 써준 거예요. 철민이 샬롬 이러고. 그러니까 이걸 까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못 까먹지. 예쁜 누나가 써준 이 달걀을 어떻게 까먹니? 그래서 이걸 정말 그대로 내 책상에 보관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건 먹을 생각은 아예 못했고 그냥 책상에 두고두고 두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러운 얘기인데, 당연히 썩죠. 구더기가 뜨고 이상하게 책상에 자꾸 이상한 벌레들이 나오는 거야. 그 냄새도 희한하고 이상하다. 그러고는 뒤늦게 이제 이걸 또 보관을 한다고 저 깊숙이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 위에는 막 잡동산이 있고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를 한번 해야지 서랍을 쓱 꺼냈는데 그때는 이미 까먹었잖아. 거기 넣어놨다는 것도. 그죠? 정말 계란이요. 그냥 썩잖아요. 그러면 이게 까매지는 건 둘째치고 정말 예상외로 많은 구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먹을 걸 못 먹었다는 후회와, 두 번째, 예쁜 누나가 써준 게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게 항상 있을 때 즐기자. 그래서 얼마나 그때 후회했는지. 이걸 내다 버리는데 마치 내 마음에서 그 누나를 내다 버리는 이게 느낌이 그 어린 마음에 가 있어야지 알아. 이게 혼자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굉장히 누나한테 죄를 진 것 같고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뭐든 뭔가 이렇게 먹는 걸 주고받거나 뭘 이러면은 반드시 배가 터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언어의 기능은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마적 기능과 그리고 표현적 기능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자, 31번. 언어 형식 중 완곡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거 역시 요 4개 중에서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중에 가장 완곡하지 않은 건 몇 번이겠어요? 명령문이겠죠. 물론 명령에도 간접 명령은 보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건 같은 명령문 안에서의 즉 완곡함이고 다른 문장과 본다면 명령문이 가장 상대방에게 행동을 자극하는 표현이죠. 32번 포구를 보면서 특히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가로치고 상황을 제시해주면 이걸 놓치면 안 돼. 반드시 확인해야 돼. 포구를 보며 날씨 참 사납군요. 또 인사치레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인사말로 날씨가 참 좋습니다. 무슨 기능? 징조적 기능.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또는 오늘 비가 올 예정이라 우산을 들고 가세요. 이걸 만약에 이 기상청 관계자가 가로하고 그죠? 기상청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면 그건 무슨 기능이야? 그렇지, 가마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줬을 때 그 상황을 놓치지 말고 꼭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33번 어이구 아파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찔렸어. 또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렸어. 아이고 뭐니나 그죠? 무슨 기능? 표출적 기능.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죠.